장학과세법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비대면 강의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전에는 4월 13일서부터 대면 강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대면 강의 시작일이 4월 27일로 2주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 비대면 강의가 2주 더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4월 27일 날 대면 강의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근데 4월 27일 날 대면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4월 27일서부터는 대면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적용 범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뭐 인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강의한 22쪽 보세요. 22쪽 펼쳐보시면 자, 임대차 기간과 계약의 경신 나와 있어요. 자, 임대차 기간 한번 보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따라서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약정한 경우 지금 우리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은 1년이 될 때까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이 끝났으니 나가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강행 규정이고 임차인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약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 기간 1년을 보정하고 있으니 내가 1년 있다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6개월이 됐을 때 내가 약정 기간이 6개월이었으니 6개월이 지났으니 내가 나갈 테니 보증금을 달라 이렇게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1년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임대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고 임차인은 아니다 이거죠. 임차인은 아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요. 자,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이제 반환해야 되고요. 임대인은 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임차 건물의 반환 의무와 그 다음에 그 임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동시행 관계.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 건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점유할 수 있어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취급된다는 거죠. 다음 계약갱신 요구권 한번 보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아주 특별한 임차인의 권리죠.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뭐냐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를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임차인에게 굉장한 특권을 부여한 거죠, 사실. 예? 계약이라는 게 원래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체결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뭐예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이와 같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이제 상가 건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내가 장사를 하려면 특히 뭐 음식 장사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음식 장사 중에서도 무슨 뭐 아주 간단한 거, 뭐 떡볶이라든지 뭐 이런 거 팔 때는 뭐 인테리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뭐 일식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뭐 복집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그 평택 지원 앞에서 복집을 운영하셨던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인테리어 비용만 2억 5천만 원이 들어갔대요. 자, 이렇게 인테리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일정 기간 영업을 통해서 이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은 대부분 단기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그 상법 규정, 우리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한번 보세요. 임차인을 보호해 준다고 한 게 1년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1년을. 1년 가지고는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도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장사를 해야 내가 초기에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임차인이 어떤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끔 일정 기간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계약갱신 요구권. 그래서 22쪽 한번 보시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여기에 응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뭐 임대인은 언제나 응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에 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가 있느냐? 요건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계약갱신 요구에 불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당한 사유는 이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한정이 된다. 그럼 어떤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첫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먼저 자기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한 거죠. 이 3기라는 게 뭐냐면 차임액 3번 이상 연체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달 월세를 10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석 달치를 않는 거죠. 응?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계약갱신에 응해야 할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제공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한 경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다시 세를 준 거예요. 임대인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이런 경우도 아까 차임을 연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어요.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런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에 응할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임차한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천재지변, 예를 들어 뭐 태풍이라든지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임차 건물이 무너졌어요. 뭐 이런 경우에 무슨 계약갱신 요구, 사실 뭐 계약갱신 요구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임차 건물로 쓸 수도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쟁점이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주로 쟁점이 돼요.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차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종종 왕왕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임차 목적 건물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전에는 이렇게만 규정을 했었어요. 예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렇게만 규정을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어떤 핑계를 대냐면 우리 이 임대 건물을 내가 지금 철거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거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계약갱신 요구에 불응한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이 요건을 강화했어요. 함부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 이외에는 뭐 재건축이라든지 철거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세를 못 둔다 이런 주장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럼 어떤 경우냐 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내가 지금 당신한테 세를 두는데 요거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우리 이거 재건축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더 이상 세를 둘 수 없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지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는 건물이 노후 훼손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했더니 이 건물이 붕괴 우려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세를 둘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이외에는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에 불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나중에 이 요건을 이제 강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냥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만 규정을 해놨더니 임대인이 다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딱 개정을 해서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어떤 경우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를 해뒀다든지, 야 이거 너 여기서 계속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요거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세를 줄 뿐이고 조만간 우리 이거 철거한다. 이렇게 미리 고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노후화돼서 붕괴 우려가 있어. 건물 안전 진단을 했더니 이게 붕괴 우려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법령의 규정에 쫓아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이외에는 무슨 철거라든지 재건축을 이유로 들어서 계약갱신 요구에 불응할 수 없다.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냥 이렇게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계약갱신 요구에 응해야 돼. 계약갱신 요구에 응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언제까지 영구 무한으로? 그건 아니에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 그러니까 우리 법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제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본 거죠. 10년 정도면 그곳에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어떤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고요. 내가 아까 그 평택 지원 앞에서 복집 하시는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분 같은 경우 초기에 손님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테리어 비용 갖추고, 인테리어 비용 뭐 한 2억 5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갖추고, 그 다음에 이분이 영업을 하셨어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뭐 하여튼 무슨 동문회라든지 향후회라든지 이런 데 다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이 많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보니까 장사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라 그런 거예요.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지금 인테리어 비용, 초기 투자 비용 막대하게 들였고요. 또 내가 지금 발품 팔아가지고 영업을 통해서 지금 손님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다른 곳에 하면 이 영업성을 또 다시 끌어오려면 그게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 10년 정도면 네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네가 발품판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언제까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 기간을 1년을 했다 그러면 1년 하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1년, 또 계약갱신 요구해서 전부 하여튼 9번 할 수 있죠. 그럼 전체가 10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럼 이때 뭐 보증금도 그럼 뭐 똑같으냐? 그런 건 아니죠. 보증금은 똑같지 않고, 보증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어떤 보증금의 경우 증액할 때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올려받을 수는 있어요. 동일한 계약이 계속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차임을 감액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 차임을 감액하면 저희는 좋지. 근데 차임을 증액할 경우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다시 증액을 못한다든지, 그리고 또 증액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증금의 5%를 초과해서 증액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는 올려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다음에 묵시적 갱신. 이 묵시적 갱신은 뭐냐 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또 임대인이 뭐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뭐 당신하고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어, 뭐 이런 무슨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뭐예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 앞선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게 묵시적 갱신이야.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봐요. 당사자 간에 임대차 약정이 없는 걸로 되잖아요.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1년이라고 했잖아요. 1년으로 된다. 그런데 임차인에게는 어때? 임차인.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었던 경우에, 약정이 없으면 아까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뭐라 했어요? 1년을 의제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때 1년을 의제되는 건 누구한테나 의제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나 의제되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약정 기간이 없지. 약정 기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달라. 그리고 보증금 받아서 나갈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는 할 수 있는데 또 건물주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묵시적 갱신이 있었어요. 근데 임차인이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내가 계약 해지하겠어. 보증금 돌려주셔. 지금 빨리 당장 내놓으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보증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주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건물주 같은 경우도 보면 건물에 지금 그 저당권이나 담보권도 설정돼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건물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을 생각을 해서 이 경우 임차인은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3개월은 왜 준 거예요? 3개월 동안 보증금 마련하라 이거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 효력은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건물주는 보증금 빨리 마련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금 마련 기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입자를 드리는 기간으로 3개월 기간을 갖다가 이제 법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자, 차임 증감 청구 한번 봐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 증감 청구가 가능하죠. 이때 증액 청구, 감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 자, 증액의 경우에는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증액할 수 없어요.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한 6개월 있다 또 올려. 이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청구 당시 그 종전 보증금의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어요. 종전 보증금에 예를 들어서 뭐 종전 보증금이 뭐 100만 원이었다 이러면 5만 원을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 5만 원을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 그런데 요 증감 청구 요 제한 규정 같은 경우도요. 요게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가 계속되는 경우, 아까 계약갱신 요구라든지 묵시적 갱신이 있었던 경우고요.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종전 임차인하고 계약갱신 요구 기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때는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종전의 상가건물 임차인이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그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때는 아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동일한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 그걸 전제로 한 규정이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증액 제한 규정 이런 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보증금. 종전에는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를 적게 받다가 월세로 돌리는 경우. 근데 또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높아질수록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매달 달달이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이때에도 이렇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전환되는 금액의 1할 2푼, 그러니까 12%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서 월세로 전환하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세 전환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다음에 권리금의 보호. 이 권리금 보호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정 당시에는 없었어요. 맨 처음 만들 때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후 개정을 통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을 뒀어요. 근데 이 권리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 그래요. 외국에는 이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이 권리금은 뭐냐면요, 이 권리금은 무슨 임대인한테 받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 보증금이 아니야. 권리금 뭐 임차인들끼리 서로 수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내가 아는 사람 평택 지원 앞에서 복집한다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여기저기 영업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현재 무슨 무슨 법이죠?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법명이 지금 부정청탁 금지법,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검찰이나 법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영업을 했다고요.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에 무슨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난 이런 거 새로 이제 어떤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새롭게 오면 이렇게 인사드리고 명함 주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막 발품 팔았어요. 그 주변에 또 변호사 사무실도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집 복요리 맛있어요, 막 이렇게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한 1년 지나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 이런 경우 만약에 이분이 영업을 하다가 무슨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동안 본인이 발품 팔아가지고 영업을 한 게 아깝잖아. 그리고 손님은 계속 들어오고 이럴 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야, 내가 이렇게 발품 팔아서 영업을 해서 이렇게 거래선을 확보해 놨으니 당신은 그냥 거저먹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그 대가를 좀 달라, 이렇게 받는 게 이게 권리금이야, 권리금. 그러니까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임대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 권리금 보호 규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끔 가다가 임대인이 딱 보니까 장사가 잘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내버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죠?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임차인하고 임대인 간에 분쟁도 많이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 권리금 보호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권리금 보호 규정을 어떻게 뒀냐면 거기 권리금의 보호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제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신규 임차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정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이제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 내가 지금 여기 신규 임차인 데려왔는데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 좀 체결해 주셔. 그래야 내가 이 사람하고 권리금 받기로 했어. 그럼 그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죠. 그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계약자의 원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특별법의 취지 자체가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 만약에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럼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못 받잖아. 이런 의무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입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야. 얘가 지금 나하고 계약 체결했다가 내가 지금 월세 받기 힘들어. 이 새로 데려온 이 사람하고. 이런 경우까지 내가 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무슨 권리금이 있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장사를 안 했어. 장사를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 신규 임차인이라고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하고 계약 체결하래.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장사도 안 해가지고 말이지. 상가 건물로서 가치까지 떨어뜨려 놓고서 뭐 뚱딴지같이 1년 6개월 동안 장사도 안 하다가 갑자기 누구 데려와서 이 사람하고 계약 체결하라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런 경우 계약 체결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예 자기가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당신 이 사람한테 권리금 주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임차인이야 보증금하고 권리금만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어떤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한 경우, 이때 방해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손해배상액은 이 손해배상액까지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 그쵸?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얼마 받기로 자기들끼리 약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뭐겠어요? 이건 시가에 의한 권리금이죠. 시가에 만약에 소송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정을 통해서 권리금 액수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해요. 낮은 금액. 그리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돼요. 3년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권리금 내가 못 받았다 손해배상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마트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 대형 매장 있잖아요. 이마트 뭐 그다음에 뭐이지 뭐 롯데마트 뭐 이런 하여튼 대형 마트 그런 데는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임대차 정보의 제공 한번 보죠. 상가 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에 대해서 확정 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 이해관계인을 보면 이해관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그 다음에 해당 상가 건물의 등기부에 등재된 권리자 어떤 사람이겠어요? 담보권자겠죠. 담보권자,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해관계인 자세히 보면 정말 궁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 정보가 정말 궁금한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아니겠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가 건물에 도대체 누가 임차인 누가 들어와서 확정 일자를 언제 받았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기 이해관계인이 없어. 그 사람은 어디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 사람은 이제 제한이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주의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그냥 다짜고짜 관할 세무서장 찾아가 가지고 그 건물에 한번 임대차 정보 한번 봅시다 이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뭘 해야 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응? 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창업세법의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